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나이에 무슨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어서는 성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런 노력이 덜하게 되죠.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요. 저도 흥미있는 주제라 열심히 준비했어요.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삶의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성기능이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약물이나 성기구 등을 찾기도 하고요. 젊어서는 백엠를 전력 질주할 수 있었고 밤새 클럽에서 놀아도 다음날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처럼 자주 많이 하기도 힘들고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현명한 관계를 찾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가 노력해서의 부부는 채워주되 너무 과도한 성지식 성욕구 정보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처럼 삽입 위주의 성관계, 자극적인 성관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체의 접촉, 대화 등 성관계를 둘러싼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육체적인 결합 외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 친밀한 대화, 애무, 포옹, 키스, 느낌 공유 등 정서적인 부분 성관계인 거예요. 점잖게 표현했지만 부부끼리 좀 저속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자극하는 음란한 행동도 해보고 하라는 거죠. 부부끼리니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다들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노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편들이 늘어나다 보니 삽입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야릇한 동영상 흉내를 내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보조기구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를 해결해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많다고 해요.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성향이 안 맞는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부부간의 성 문제는 누구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도 넘게 한다. 그러와 같은 어디서 주어들은 신뢰할 수 없는 비교보다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건 너무 심하고 음란한 거 아니야 하는 거라도 서로가 괜찮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폐경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해요.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해야 불로 일으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주책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적인 욕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젊어서처럼 매일 밤 활활 불타오르진 않지만 남자의 이런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옛말에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남편의 욕구를 아내가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아니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는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미국 노년학회에서 65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노년의 성관계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 개월에 한 번 이상 성생활을 한 노년 부부의 경우 60%는 전반적인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80%가 결혼 생활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노년 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대단히 만족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주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성관계는 그 자체로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건강법이에요.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1. 혈액순환에 좋다. 2. 노화 치매 건망증 진행을 억제한다. 3.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4.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5.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통증이 완화된다. 6. 여성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7. 여성 자궁 질환을 예방한다. 8. 피부 미용에 좋고 젊어 보인다. 9. 남성 발기부전을 예방한다. 10. 남성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겠죠.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우 심장병 환자거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듯해요.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 등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의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가는 건데 부부 사이에 웬만해서 이런 흥분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62세 남성 김 씨는 성생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는데요. 활달하고 적적인 아내가 남편 대신 비뇨기과를 예약하고 같이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김 씨의 상태는 음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발기부전으로 간단한 의약품 복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는데요. 그 이후 부부간의 스킨십과 성생활이 더 활발해지면서 제2의 신혼을 맞았다고 해요. 이처럼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윤활액 분비가 주로 발생하는 성교통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위의 사례처럼 약물이나 치료,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세요. 또 걷기, 달리기,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은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을 줄이고 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골반 근육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항문에 빨대를 꽂은 것처럼 상상하고 항문에 빨대를 통해 물을 지그시 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항문을 천천히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 돼요. 노년에는 부부간의 성욕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생활 횟수나 방식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삽입선교만을 성생활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성은 부부만의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통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배우 존 베리모어는 성생활에 관해서 아주 적은 양의 시간만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곤란함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재치 있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온갖 배신과 상처, 시기, 질투를 겪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니 변함없이 오랜 친구인 줄 알았던 이들이 선을 넘거나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나를 남몰래 비판하거나 모함하는 경우를 겪으며 결국은 다 부질없구나, 결국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애초에 별 기대도 안 했던 인간이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보통 상처는 가까운 사람 간에 더 크게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친했던 친구, 믿었던 사람, 심지어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이런 순간이 오면 과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철학자들의 명언이 정말 내 삶을 위로해주고 공감이 되는 통찰력 있는 명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 그의 명언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겪어보기 전엔 몰랐지만 사람을 겪어보고 나니 공감이 되는 명언들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게 된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계속 호의를 요구한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봤자 좋을 것도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쑤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인 법이다. 그가 쉬는 더욱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의 온몸 구석구석에 나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이 비춰지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 고통의 근원인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끌어안고 껴안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애초부터 고독한 존재이다. 타인에게 너무 기대를 하고 의지하려 하고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번뇌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모른다. 평생을 가도 안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친절과 호의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이어가라.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반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바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도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오락가락하는 식의 추와도 같다. 인생은 기본이 고통이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길 줄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어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이니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진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더더욱 고독을 끌어안아 내 든든한 버스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고 기꺼이 고독을 끌어안아라.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발견한다면 인생의 후반전도 걱정 없이 나 자신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온갖 배신과 상처, 시기, 질투를 겪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니 변함없이 오랜 친구인 줄 알았던 이들이 선을 넘거나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나를 남몰래 비판하거나 모함하는 경우를 겪으며 결국은 다 부질없구나, 결국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애초에 별 기대도 안 했던 인간이라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보통 상처는 가까운 사람 간에 더 크게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친했던 친구, 믿었던 사람, 심지어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이런 순간이 오면 과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던 철학자들의 명언이 정말 내 삶을 위로해주고 공감이 되는 통찰력 있는 명언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 그의 명언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겪어보기 전엔 몰랐지만 사람을 겪어보고 나니 공감이 되는 명언들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게 된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계속 호의를 요구한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봤자 좋을 것도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쑤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인 법이다. 그가 쉬는 더욱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의 온몸 구석구석에 나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이 비춰지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 고통의 근원인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끌어안고 껴안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애초부터 고독한 존재이다. 타인에게 너무 기대를 하고 의지하려 하고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번뇌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모른다. 평생을 가도 안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친절과 호의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이어가라.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반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바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도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오락가락하는 식의 추와도 같다. 인생은 기본이 고통이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길 줄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어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이니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진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더더욱 고독을 끌어안아 내 든든한 버스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고 기꺼이 고독을 끌어안아라.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발견한다면 인생의 후반전도 걱정 없이 나 자신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후회한다고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축은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큰 고민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꼽았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늘어가는 지출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좌측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갑시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평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만들지 못한 것. 취미라고 해서 골프 등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취미를 부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추천합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곱 번째, 배움을 멈춘 것. 60대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다면 인생이 모자, 참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덟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에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험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먹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9%가 공감한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여행을 떠나라고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올해 45살인 할머니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걱정한다고 못 사는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은 저축처럼 안 쓰고 모아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야. 행복할 땐 그냥 걱정 없이 행복해야 돼. 평상시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야. 모아두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걱정하지 마. 편히 그냥 그렇게 웃으며 살아. 그게 최고야. 근데 그걸 그동안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이 말을 보고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뒤돌아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과거를 후회하며 삶의 오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삶은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다. 즉 삶의 정답은 없다. 개개인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고 쫓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정답과 오답을 나누며 분별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회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껏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을 내려놓고 영상의 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숲을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데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어느 한 부부의 감동 실화를 말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다. 난 미안했지만 등을 돌리고 집을 나왔다.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다. 집과 자동차, 부동산과 현금 그 중에서 당신이 30%를 가질 수 있어.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탁자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었다. 눈물이 얼룩져 있어서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읽지 않으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읽어내려갔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어.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해줘.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 않게. 그리고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당신이 결혼 첫날 아침 출근할 때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간만 그렇게 해줘.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이면 끝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첫날 거실에서 아내를 들어올려 안았을 때 몹시 어색했다. 몇 년간 우린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까. 10보를 걸어 현관까지 갔을 때 뒤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다. 멋있다면서 나는 아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내를 내려놓고 출근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나아졌다. 아내는 내 가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블라우스에서는 향기가 났다. 피부의 잔주름을 보면서 그동안 모르는 사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결혼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조금 미안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 올렸을 때 오래전에 친밀함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자신의 10년을 바치니 여자 다음날 또 다음날 아내를 안아 나르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옷들이 모두 커져버렸다며 투덜댔다. 그러고 보니 아내를 들면 들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혼 걱정에 야위어 가고 있는 중일까? 또 다른 아침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를 안고 나갈 시간이에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녀석에게의 일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는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온 뒤 꽃집에 들려 부케를 샀다. 부케인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라고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여보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소리쳤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잠든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숨져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에서 위안 말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시한부 삶을 받아들였고 아들에게 다정한 부모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부케를 떨어뜨리며 나는 주저앉은 제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위의 글은 외국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실화이든 소설이든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고 가깝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내 곁을 떠난 후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때서야 가슴치며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오늘 하루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죠.